배급소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 이거 중국 거 아니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다 뺏기면 우린 죽어요. 오늘 이야기, 북한에서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진짜 장마당 물가입니다. 같은 쌀인데 왜 한국에 오면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오늘 두 나라의 현실을 북한 이야기방에서 들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 청진제강소 근처 동네입니다. 어린 시절엔 그곳이 참 좋았습니다. 집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 동네 아이들이랑 꽃 따러 다니곤 했지요.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난치고 가을이면 산에 도토리 주우러 다니던 그런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배급소에서 일하셔서 배급은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저도 20살에 같은 배급소에 취직했습니다. 옆 동네 출신인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탄광에서 일했는데 힘들어도 월급이 좀 나은 편이었지요. 우리 집은 6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창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5이 모여 앉아 저녁밥 먹을 때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국 끓여주시면 아이들이 할머니, 국이 제일 맛있어요 하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배급소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쌀이랑 옥수수 나눠주는 일이었거든요. 순이야, 우리 집 배급 좀 챙겨줘 하시는 할머니들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배급이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식구 수대로 쌀하고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낙네들이랑 우물가에 모여 빨래하며 수다 떨곤 했습니다. 요즘 김장할 배추값이 올랐더라, 너희 집. 애는 학교에서 표창 받았다며. 그런 얘기들 나누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떡국도 끓여 먹고 추석엔 송편도 빚어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는 생활총화 시간은 정말 싫었습니다. 직장에 모여 앉아서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했거든요. 나는 이번 주에 당학습에 늦었습니다. 나는 일하다가 졸았습니다. 그런 걸 다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쯤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석 달이 지나도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배급소 직원인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순이야, 이번엔 배급 언제 나오노? 물으시는 분들께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한 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쌀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그랬습니다. 배급이 안 나오니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퇴근하면 장마당에 가서 쌀 조금씩 사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날들이 올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90년대 후반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이 왔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6개월, 1년, 2년. 배급소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냥 문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안 나왔습니다. 월급이 나와봤자 돈으로 살 게 없었으니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씩 야위어 갔습니다. 눈만 크게 뜨고 볼은 쏙 들어가고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 갔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꼬마를 봤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였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우리 손주가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아이랑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장마당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쌀 1kg이 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편 월급이 한 달에 3,000원인데 쌀 1kg는 5,000원이었으니까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우리 식구 5이 한 달에 쌀 20kg는 먹어야 하는데 그럼 1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라면이랑 설탕 같은 걸 조금씩 떼다가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건 받아다가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팔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옥수수라도 사야 식구들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 평생 믿어왔던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맨날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천국이다. 미제는 곧 망한다. 그런 방송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인민의 천국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제일 충격이었던 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드시는 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괜찮다. 너희들이 먹어라 하시면서 당신 몫을 자꾸 우리한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2000년 어느 겨울날 그냥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드실 걸 드셔야죠 하시는데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나라가 잘못됐구나. 이 나라는 우릴 살려줄 수 없구나. 남편이 탄광에서 밤늦게 돌아오면 우린 말없이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우린 줄 게 없어서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 아니오?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겨울이 참 길었습니다. 추웠고 배고팠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거라는 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02년 봄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 5시에 탄광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탄광 사람이 우리 집에 달려왔습니다. 순이 동무, 큰일 났소. 당신 남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탄광으로 뛰어갔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안에 깔렸다고 했습니다. 시체라도 건져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깊이 묻혀서 꺼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된 거예요.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 식구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보고 아버지가 라면 하나 사왔다 하며 웃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48배 나이에. 보상은요? 없었습니다. 탄광에서 영웅적으로 희생했다는 표창장 한 장 줬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요. 그걸로 뭘 합니까? 먹을 수도 없고 쌀로 바꿀 수도 없는데. 아들이 그 표창장 보고 울면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23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왔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딸은 19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지만 월급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다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장사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보안원들이 장마당 단속을 심하게 했거든요. 중국 물건 팔다 걸리면 벌금 물어야 하고 벌금 못 내면 구류소에 끌려갑니다. 한 번은 제가 라면 팔다가 걸렸습니다. 보안원이 동무, 이거 중국 거 아니오? 하면서 다 압수해 갔습니다. 그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라면을 팔면 쌀 2kg를 살 수 있었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보안원한테 뇌물도 줘야 했습니다. 라면 한 보따리, 설탕 1kg, 돈 1,000원. 그렇게 주면 눈 감아 주더라고요. 안 주면 장사를 못하고 주잔이 남는 게 없고.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쌀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1kg에 6,000원,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10년쯤 되니까 아예 10,000원까지 갔습니다. 돼지고기는 1kg에 3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장사해서 30,000원 벌기도 힘든데 돼지고기 1kg가 30,000원이에요. 명절에도 고기 한 점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옆집 할머니 같은 이웃들이 귀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지만 가끔 옥수수 가루 한 줌씩 나눠주셨어요. 순이야, 우리 집도 없지만 너희보다는 낫다. 이거라도 끓여 먹어라.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2012년 어느 날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19살 처녀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기라도 좀 먹여야 하는데. 고기요? 어디서 구합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딸아이 마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어머니처럼, 남편처럼, 저 길바닥의 아이들처럼.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아이가 쓰러진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장마당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넘어가면 밥은 먹고 산다더라. 한국 가면 돈도 준다더라. 그런 얘기들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해지니 그 소문들이 희망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 동생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잡혀서 돌아온 거였지만 중국에서 몇 달 일했다고 했어요. 순이야, 중국은 진짜 다르더라. 쌀이 흔하고 일만 하면 돈을 준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남편 없는 지 10년째였고 우리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우리 여기서 나가자. 중국 거쳐서 한국 가자.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잡히면 어떡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잡히면 수용소 간다는데. 아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위험하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있어도 우린 굶어 죽는다. 차라리 한번 해보자. 죽을 각오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 중국 가서 쓸 돈이 필요했거든요.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쯤 되는 거였어요. 집에 있던 이불도 팔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시계도 팔았습니다. 어머니 유품으로 남겨둔 녹그릇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어느 루트가 안전한지, 어느 브로커가 믿을 만한지 장마당에서 조용히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요. 압록강 쪽이 두만강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얕은 곳이 있다고요. 2015년 여름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국 돈도 모았고 브로커 연락처도 구했습니다.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는 거였어요. 가을 어느 날 우리 셋이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청진 외곽 야트막한 산에 어머니가 묻혀 계셨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순이입니다. 저 이제 떠납니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중국 가서 한국까지 가보려고요. 잡히면 다시 못 오지만 성공하면 언젠가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들도 울고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산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가 쓰시던 수저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6평짜리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살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집.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2015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정한 날짜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압록강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셋은 평소처럼 집에 있다가 10시쯤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갈대밭 사이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는데 빨리 와요. 시간 없어요 하면서 우릴 재촉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하나, 혼자 온 아저씨 한 분. 모두 5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용히 해요. 소리 내면 다 죽어요.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있지요? 저게 순찰대예요. 저 불빛이 저쪽으로 가면 우린 이쪽으로 건너요. 알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갈대밭에 엎드려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밤이라 춥더라고요. 딸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었지만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으니까요. 드디어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가자.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10월 물이라 얼음장처럼 차더라고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소리 내지 마요. 물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걸어요. 강폭이 넓었습니다. 100m는 좋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딸아이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얼른 붙잡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소리도 못 냈습니다. 1시간쯤 물속에 있었을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46살 몸이 이 고생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엎드려요. 물속에 엎드려요. 우린 그대로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옆에서 딸아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딸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돼. 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물을 비췄습니다. 우린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1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됐어요. 이제 빨리 가요. 우린 다시 걸었습니다. 더 빨리, 더 조심스럽게. 드디어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웠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아직 멀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린 어둠 속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옷 갈아입고 좀 쉬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들었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중국에 넘어왔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서 일주일 정도 숨어 지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조심해야 해요. 공안 중국 경찰이 탈북자 잡으러 자주 와요. 잡히면 북한으로 도로 보내져요. 겨우 넘어왔는데 다시 보내진다고요? 그럼 수용소 가는 겁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린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했습니다. 병원도 못 갔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냥 숨어서 불법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였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또 돈이 필요했거든요.
아들은 조선족이 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에 중국 돈으로 50위안, 우리 돈으로 7,000원쯤 됐어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딸아이는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조선족 아는 분이 소개해 준 거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19살 처녀가 손가락에 물집 잡히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식당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설거지 거들고. 46살 나이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한 달에 1,000위안 정도 벌었어요. 우리 셋이 번 돈 다 모으면 한 달에 2,000위안쯤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쯤이에요. 거기서 방세 내고 밥 먹고 나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한국 가는 비용을 만들어야 했어요. 브로커한테 1인당만 위안씩 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대요. 딸아이가 화장실에 숨어서 간신히 피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석 달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단둥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옌지로. 공안이 눈치채기 전에 자꾸 옮겨 다녔어요. 짐도 별로 없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옷가방 하나씩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중국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통하고 신분증도 없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조선족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옌지에서 만난 박 아주머니는 당신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김치를 담가주셨습니다. 고향 맛 좀 먹어봐라 하시면서요. 그 김치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만났습니다. 몰래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라오스로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봄, 우린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중국 생활도 이제 끝입니다. 박 아주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안식처도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고 한국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우리의 진짜 자유를 향해. 2018년 4월, 우린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버스를 탔어요. 중국 남쪽으로, 라오스로 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버스에는 우리 말고도 탈북자들이 10명쯤 더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들이었지요. 버스 여행이 정말 길었습니다.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어디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워서 잤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빵 조각이랑 물로 버텼습니다. 중국 남쪽은 더웠습니다. 4월인데도 여름처럼 덥더라고요. 함경북도에서 나고 자란 저한테는 견디기 힘든 더위였어요. 버스 안은 에어컨도 없었고 창문만 열고 달렸습니다. 딸아이가 더위에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매번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브로커가 뇌물을 써서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쳐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사관 가요. 거기 가서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알았죠? 우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일이 생겼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우리가 묵던 숙소에 들이닥쳤어요. 여권 검사다. 우린 여권이 없었습니다. 가짜 서류만 있었거든요. 경찰이 우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뭐 하러 왔느냐 물어봤지만 저희는 라오스 말을 못했어요. 브로커는 도망가고 없었고 우린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여기서 쫓겨나나 싶었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연락을 한 건지 한국 분이 경찰서에 오셨어요. 경찰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시더니 우릴 데리고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교사님이 우릴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기였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었던 나라, 대한민국의 국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곧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조사도 받고 서류도 작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표였어요. 우리 셋 이름이 적힌 표. 비행기를 타던 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한국 갑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우린 날고 있었어요.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5시간쯤 날았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의 새로운 고향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18년 5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여기가 우리나라구나 실감이 안 났거든요. 공항이 얼마나 크고 깨끗하던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큰 화면에 글자들이 움직이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나와서 우릴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들도 울고 딸도 울었어요. 우린 해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3달 동안 여기서 한국 생활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방도 따뜻했어요. 침대도 있고 이불도 푹신했습니다. 제일 놀란 건 식당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주는데 쌀밥에 반찬이 대여섯 가지씩 나왔어요. 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딸아이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직업 훈련도 받았어요. 북한말이랑 한국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린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선 친구라고 하고, 연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연락이라고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작은 기계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청진 소식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어요. 멀리서라도 고향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1인당 몇백만 원씩 나왔어요. 그 돈으로 서울 근처에 작은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우리 셋이 살 수 있는 방 2짜리 집이었어요. 집도 따뜻하고 물도 콸콸 나오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라는 큰 마트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쌀 10kg이 2만 원, 라면 한 박스가 10,000원,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과일도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1kg이 5,000원이었는데 여기선 10kg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니요. 계산이 안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포장에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고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운 게 아니라
북에 둔 사람들 생각이 나서요. 저기선 지금도 굶고 있을 텐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나오고 주말에는 쉴 수도 있대요. 딸아이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지만 월급을 받으니 뿌듯했어요. 일하면서 사장님이랑 동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거든요. 청진 수남구 우리 동네, 어머니 산소, 남편이 묻힌 탄광. 그곳들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소 말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굶지 않고 말하고 싶은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고 싶은 일하고 말하고 싶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기 사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목숨 걸고 얻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어요.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꿔주세요.